대한 질문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이제 그 책 안에 이제 우리가 1주차부터 다뤄야 될 그쪽 내용으로 들어가서 또 질문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 1장에서 이제 여현 장현광의 학문을 예로 들면서 이제 고전 학문과 근대 학문의 어떤 기점 뭐 그것을 설명하셨고 그리고 이제 장현광의 우주 요가일첩과 답동문을 중요한 이제 텍스트로 삼아서 그 당대의 지식인들이 가졌던 질문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이해하게 되는 당시의 어떤 이제 그 자연에 대한 이해의 구조, 알의 구조 뭐 이런 것을 찾아내셨고 또 이제 그 장현광 스스로가 이렇게 노트한 것으로부터 예측적 암의 이제 바탕구도 그 바탕구도를 세웠는데 그게 그 뒤에 다른 자연 철학을 이루고 있는 많은 그 알의 구도 자체의 어떤 원형을 이루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1장에서 하셨죠. 그리고 2장 이제 고전역학 부분에서는 이제 뉴턴 데카르트와 뉴턴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거기에도 동일한 그런 구도가 나오는데 이제 중대하게 장현광은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구도는 밝혔지만 그 안에 들어가야 될 실제의 자연의 비밀을 풀어줄 그 내용들은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이제 뉴턴이 만들어낸 것 이것을 이제 2장에서 쭉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주로는 그 장현광의 이야기로부터 선생님이 이제 발견해낸 것 중심으로 하지만 이제 2장 얘기도 조금 이제 같이 얽어서 쭉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일단 이제 그 여기서 선생님께서 고전학문과 근대학문의 그 다른 점을 이렇게 저렇게 이제 설명하신 대목들이 꽤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새 것은 만들어낼 수가 없고 과거 성인이 밝혀낸 것을 시시때때로 익히고 이제 할 뿐이다 라는 입장에서부터 장현광으로 시작되는 근대학문은 무슨 소리냐 우리가 과거의 것은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고 새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하는 점을 이제 중요시 생각하셨다라고 보이는 대목이 있고 또 어떤 데서는 성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하다. 내가 납득하면 진리고 내가 납득할 수 없으면 만 사람이 진리라고 해도 그건 나에게 진리일 수 없다라고 하는 진리의 뭐 판별 기준 뭐 이런 거가 다른가? 뭐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조금 좀 더 나간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그것은 내가 인정해야 진리다가 아니고. 그건 아닌가요? 진리는 내가 탐구의 주체다. 탐구의 주체. 탐구의 주체가 나다. 그리고 내가 알아야 된다. 그 내가 찾아야 된다. 네네. 그러니까 찾아진 거를 내가 그대로 가지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그걸 확인해야 된다 하는 자세. 그리고 내가 할 게 있다. 남이 아무도 못했지만 내가 할 게 있고 지금까지는 요 정도까지 알았지만 내가 얹어서 더 할 게 있다. 이 자세. 이것이 이제 근대 학문의 정신. 고전 학문은 이미 중요한 건 성인들이 다 했다. 뭐 성인이라는 말은 이제 그렇지만 아니 누군지는 몰라도 옛날에 우리보다 뛰어난 분들이 해서 다 찾아내고 심지어는 하늘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다 벌써 적어놨으니 우리가 그걸 받아서 익히고 그걸 따라서 사는 것이 학문의 목적이라고 봤죠. 그게 고전 학문의 그 성격인데 이제 그것의 정점에 지금 그 퇴계 이황 선생의 그 성학십도 성학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성스러운 학문 이런 뜻도 있고 근데 거기도 보면 이걸 내가 밝히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렇게 다 밝혀 있으니 이걸 내가 어떻게 공부해서 체득해서 거기에 맞춰 사느냐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공부의 목적은 그걸 내가 체득을 받아서 익히고 체득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사는 것이 공부의 목적이지 내가 그걸 의식하고 거기서 얹어가지고 더 새로운 걸 만들겠다. 이거는
상당히 지탄받는 사문이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아예 그냥 이단이라고 해가지고 처벌 대상이 되는, 심지어는 자기 이름으로 저서를 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서 결국 후대 사람이 그걸 저서로 써줬지만 그 당시에는 자기 저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그 지금까지 나온 중요한 그 말하자면 내려온 학문에 대한 요걸 나는 이렇게 해석한다 하는 정도를 거기 자기가 이렇게 각지로 달 수 있을 뿐이고, 그 다음에 학문에 대한 의견이 있긴 있죠. 그럼 그 의견을 서로 문답식으로 편지 주고받은 거, 이것을 이게 그 편집해서 저서로 지금 심지어 공자님도 저서를 못 냈어. 공자님도 제자들하고 대화한 거를 그냥 엮었고 나는 이걸 이렇게 생각한다 하는 것이 엮여 있는 거지, 공자가 내가 공자로서 이렇게 쓰노라 하는 게 없어요. 그런 만큼 그게 고전 학문의 특성이고, 그리고 성학십도 여기 설명이 있지만은 때까지 내려온 성학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주로 성리학, 동양의 유학의 핵심을 10개의 도표로 다 정리를 해서 그것만 익히면 우리가 그 중요한 학문의 요지를 우리가 알고 실천할 수 있다 해서 만든 것이 성학 십도예요. 네. 퇴계 선생의 제일 중요한 업적이 아마 그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걸 엮어서 만든 거. 그 뭐 지금도 아직도 읽히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읽습니까 지금도? 실제로 있는지는 몰라도 중요한 개혁이죠. 그리고 이제 영어로 번역해서 지금 외국에서도 읽고 있어요. 예. 그럴 정도니까, 물론 동양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중국 일부에서는 상당히 높이 보고. 그런데 그 성격은 고전 학문의 정점에 와 있다. 이렇게 봐요. 그걸 줄거리를 딱 합쳐서. 그래서 이제 고전 학문의 모델이 되고 있죠. 근데 이제 근대 학문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격이 완전히 달라. 이번에는 이거 성인만이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찾아서 알 수 있다. 성인이 말했다고 하는 거 그것도 내가 검토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거 넘어설 수 있다. 하는 자세. 그 내가 해보자. 하는 자세. 만이 나한테 열려 있다. 하는 자세. 그 자세로 학문을 접근하는 거죠. 이건 그 당시로는 그걸 공공연하게 내놓으면은 당장 사문이적으로 걸릴만 하지만 살살 감춰가면서 사실 그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그 퇴담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 근대 학문의 정신이죠. 그러니까 요즘은 내가 한 게 없으면 학자로 인정도 그렇죠. 못 받아. 예. 자기 논문이 있어야 되고, 네가 한 게 뭐야? 논문. 그래야 되지. 옛날에는 논문 못 써요. 자기 이름을 못 써. 꼭 쓰고 싶으면 가명을 쓰는 거야. 남의 이름 빌리고, 심지어는 공자님 이름 빌리고 해가지고, 그래도 그거 알고 싶으니까 써내지. 내 이름으로 내가 살아서 정정당당하게 내 이름을 내는 거, 이거는 동서를 막론하고 근대 학문 이전에는 어려웠어요. 단 위에 나오지만 데카르트도 네. 자기가 살아있을 때 데카르트라는 이름으로 책을 못 냈지 아마. 그만큼 서구에서도 그 당시까지 고전 학문의 저게 있기 때문에 정말 새로운, 인류 역사상 거의 새로운 것을 하면서도 심지어 책도 못 쓰는, 이게 근대의 고전의 그 맞으면 나쁜 의미의 고전 학문의 정신 이라고 볼 수가 있어. 선생님,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장영강 선생 이전에는 이런 내가 탐구의 주체다 이런 말이나 그런 글을 남기신 분이 별로, 없는. 그리고 그 후에도 사실 별로 없어요. 사실 우주 요갈첩도 연세가 드셔가지고 우주 말년에 아니 우주설이거든. 우주설 그. 우주 요관첩은 17살이니까. 그러니까 1571년에 쓰신 거였는데 그거는 공개는 공개는 나중에 하신 거잖아요. 그것도 공개를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사후에 제자들이 그렇게 이제 근대 학문의 특징 이렇게 이제 구분한다고 했을 때 한 가지 드는 생각은, 한편으로 이제 그
우리는 그게 너무 과한 건 아닌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자기 이름으로 된 논문이 몇 개인지 뭐 얼마나 업적을 냈는지 이것들이 너무 이제 중요해져서 앞에서 검토했던 것들에 대한 이제 재발견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너무 경시되는 그런 한편의 풍토가 생겼고 지적인 세계.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그 이미 옛날에 일이 된 것 같은 고전적인 일이 자칫하면 다시 이제 일어나는 이제 그 다시 일어나는 일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 게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사문이적, 뭐 사문난적 뭐 이런 것 같이 불과 100년도 전에 뭐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뭐 이런 운동이 막 활발했을 때 우리가 마치 과거 성경이나 이제 종교적인 경전을 대하듯이 막스를 그렇게 경전처럼 대하고 막스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면 너는 뭐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뭐 발을 못 붙이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어떠한 이제 유력한 지식을 경전화하고 범접하지 못하게 만들고 거기서 누구도 한마디도 못 버티게 만든다든가 이런 이제 태도가 이제 부지불식간에 다시 또 튀어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제 너무 간 것 같은 이런 경향과 자칫하면 뒤로 돌아가는 경향 이 사이에서 어떤 지적인 그 긴장감이 있어야 이 근대학문적인 정신이 유지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 된 데에 그 나름의 이유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무도 깊이 생각도 안 해본 사람이 중구난방으로 자기 학문이라고 다 내놓으면 혼란스러워지는 것은 사실이거든. 그러니까 적어도 역사적으로 걸러진 거 정도는 이만한 무게가 있는데 그거를 경시하고 딴 것만 자꾸 한다고 하면은 이게 그 말하자면 어떤 학문적인 질서라고 할까 이것이 이제 위태로워지는 면도 있으니까 그걸 좋은 의미로 본다면은 그 고전 학문에서 이제 그런 면은 있죠. 그러나 이제 사실은 그렇지만은 그런데 이제 근본적으로는 뭐냐면 전제가 너는 아무리 해봐도 성인이 한 거 못 따라가 하는 딱 낙인을 찍는 거. 이게 이제 그 큰 문제예요. 그래서 그거를 벗어났는데 이제 과잉으로 튀어가지고 이번에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걸로 가고 그걸 또 요즘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것만 찾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체를 보는 눈은 학문 한 시간도 못 가지게 되고 그리고 부분적인 것만 가지고 이제 헤매게 되는 이제 이런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고전 학문에 우리가 지금 이 승계해야 될 본받아야 될 중요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아까도 여러 번 강조했지만은 이 통합적인 이해를 추구했는데 근대 학문은 그걸 뿔뿔이 다 흩어버렸죠. 그래서 지금은 어디서도 그걸 보기가 어려운데 본래 학문 정신이라고 내가 아까 강조했던 것 중에는 이 고전 학문이 가졌던 그 정신 전체를 연결해서 하나로 보는 이거는 지금 다시 되살려야 될 면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은 내가 여기서 또 취한 부분이죠. 취한 부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것보다는 더 알아야 되고 더 나갈 수 있다 하는 정신은 우리가 새롭게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그 말하자면 그 과거에 새 학문에 대해서 아예 조심스럽게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걸 넘어서 아예 불가능하다고 낙인 찍어버린 이거는 헤쳐버리고 그리고 사실 놀랍게도 지난 몇 년 동안에 엄청난 그것 때문에 발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계속 살려나가는 이 근대 학문의 중요한 성과. 이것은 앞으로도 또 더 해야 될 그 방향. 그러니까 고전 학문으로부터 전체 통합적으로 보는 정신은 살리되 새로운 것을 자꾸 더 나은 걸 만드는 이 정신은 또 우리가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 이런 면이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요. 그 근대학문의 특징이라고 하는 게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정신, 태도, 자세 여기에만 있는 것인지 혹시 그 고전학문의 중요한 주제, 테마
근대 학문의 그것이 그런 그러니까 내용이나 주제 테마에서 차이가 있는 건 아닌지 뭐 이런 생각도 언뜻 들었거든요. 요게 그 선생님께서 이제 그 퇴계 학문을 논하면서 쓰신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이게 꼭 퇴계 말은 아니지만 나는 어떠한 존재이며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이제 아마 퇴계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을 것이다라고 하신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란 건 우리들 누구나 알지만 저거를 요즘에 학문적인 테마로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도리어 이제 종교적이거나 어떤 그 구도자적인 질문이지 학문의 질문이라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게 아예 근대 학문에서는 그러니까 아예 이제 고전 학문적인 질문들은 종교적인 주제로 넘겨버리고 다른 주제를 택한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것을 난 되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아. 그 근본 문제에서 출발을 해야 되고 네. 그 근본 문제에 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근대 학문의 것을 거기에 같이 집어넣고 단 이제 그 중에 뭐 다 할 수 없으니까 어느 한 특별한 부분을 더 구체적인 주제로 해서 논문 제목으로 맞아 그 논문 제목으로 삼을 수는 없지만 내 학문의 주제로 내 생애의 주제로는 그걸 삼아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나가다 보면 구체적인 것이 있으면 그때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 이제 그 구체적인 연구 과제가 나오겠죠. 그러나 그 바탕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이제 그런 이것이 모든 학문의 정신은 살리되 네. 방법은 근대 학문의 방법 또 그걸 취해야 되고. 예, 좀 알 것 같습니다. 대충.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그럼 이제 이런 근대적인 학문의 입장에서 구체적인 어떤 학문 활동, 탐구 활동, 뭐 이런 것에 대한 얘기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요 이제 답동문에서 여헌 자신의 학문론을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정리하셨습니다. 이걸 이제 좀 정리해 보면 이제 질문과 그리고 이를 추구하는 방식, 그러니까 요 방식은 무엇이 왜 그렇게 여기를 방법론이라고 보고, 뭐 여기는 이제 궁극적인 목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여튼 제가 볼 때는 질문과 방법론, 탐구의 목표, 뭐 이렇게 이제 추려신 것 같고요. 그 뒤에 이제 다른 대목에서 보면 구도자로서 이제 심정적 도구적 준비 뭐 이런 이제 말씀하시면서 심정적인 것을 결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여기서 이제 방법론과 개념적 구도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거를 이제 제가 종합해 보면 어떤 그 학문에 대한 어떤 마음으로 보면 뭐 결의와 아까 답했던 보면 어떤 궁극적인 목표 이런 것이 거기에 해당한다고 하면 도구적인 것은 뭐 아까 따지고 보면 질문, 방법, 그다음에 개념적 구도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뒤에 얘기를 보면 개념적 구도에서 질문이 나온다라고 하면 핵심은 방법론과 개념적 구도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자연 철학을 해나간다, 알물 추구해나간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필요한 어떤 중요한 어떤 도구, 이제 그 갖춰야 될 것,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것인지 이런 게 뭐 계속 뒤에 가면 이제 점점 나오겠지만 이제 그런 게 사실은 없었기 때문에 장영광은 성과를 못 냈을 것 같고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데카르트는 성과를 냈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조금 주시면. 꼭 그렇게 이 문법으로 지금 그걸 가지고 대비시킬 게 아니고. 아, 그건 아닌가요? 여헌의 경우도 지금 반복론에 해당하는 중요한 걸 제시했어요. 그게 뭐냐면 자연을 직접 보고 경험해서 거기서 이치를 찾아라.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머릿속으로 빙빙 돌려서 깨달았다가 아니고 자연 하나하나를 짚어가지고 그거
그래서 경물이라고 본래 이제 그 동양 철학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 제대로 격을 해라. 격을 하는 건 그 하나 하나를 살펴서 그 안에서 이치를 찾아라 하는 방법론. 근대의 과학 그러니까 관찰, 내 중요성을 굉장히 높여줬어요. 이것은 그 당시에 비해서 굉장히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론이고, 그리고 어떤 구도를 통해서 그걸 연결해야 되느냐 하는 구도의 중요한 윤곽을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현대의 것을 알면 변화의 법칙을 통해서 미래의 것을 알 수 있다 하는 구도. 그 구도를 통해서 이 알을 연결해서 조직을 해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항상 현재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준비는 해야 되는데 모르니까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학문을 통해서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근데 어떻게 가능하냐? 아무렇게나 그냥 점을 쳐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자연의 법칙을 연결해라. 현재의 어떤 것을, 현재의 것은 관찰해서 알 수 있으니까 관찰해서 안 거에다가 변화의 법칙을 연결하고 이거다가 이것이 어떻게 변한다는 걸 알면 여기 오면 어떻게 변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이거죠. 이 구도에 맞춰야 제대로 된 알미 된다 하는 것을 구도를 제시한 거예요. 그 두 가지 중요한 그 방법론을 제시했어요. 첫 번째 하나는 아까 얘기한 관찰의 중요성. 요즘 말하는 실험까지는 잘 안 갔어요. 그러니까 실험은 다시 이제 시도해보는 거기까지는 얘기 안 했죠. 관찰까지는 분명히 얘기했고, 그래서 관찰을 통해서 알고 그 관찰을 통해서 이치가 뭔지도 알고 현재의 상태가 뭔지까지도 알고 상태의 변화의 법칙을 통해서 미래를 알 수도 있다 하는 이 틀을 제시했다는 거가 이것이 이제 중요한 방법론적인 기여라고 볼 수가 있죠. 그 경물치지라는 것은 대학에 나오는 얘기니. 대학에 나오죠. 대학에 나오는데 몇천 년 된 얘기지만 그때까지도 그 뜻을 제대로 파악을 한 사람이 없어요. 경물을 특히. 예. 그래서 경물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 유명한 얘기했죠. 그 양명학에 시조되는 분 중에 한 분이 격을 했다. 일주일 동안 대나무 하나 딱 놓고 일주일 동안 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 그러니까 맞아. 그 경물을 그렇게 생각한 거야. 어떤 걸 하나 놓고 그거에 대해서 그냥 눈 감고 그냥 하면 뭐가 나오겠다. 이게 아니고 여기서 제시한 건 분명히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피고 어떻게 변하는 걸 제대로 봐라. 이게 격이다. 이게. 그러니까 맞아. 예, 그건데 앉아가지고 눈 감고 앉아가지고 대나무 하나만 이렇게 넣고 명상하면 진리가 나올 거다 하고 다르죠. 그 해석이 전혀 달라요. 그 경물에 대한 해석이 그 이전 시대와 이유가 그렇지. 그 이전에는 바로 그런 거. 그러니까 그걸 찾는다고 하는 거는 그냥 뭐 하나를 놓고 그냥 이렇게 말하자면 어떤 화도 하나 머릿속에 넣고 뭐 생각하는 그거하고 비슷한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뭐가 나오는 거로 격을 하면 그게 아니라 사람을 직접 보고 거기서 네가 이치가 어떻게 가는지를 찾으라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다 요것이 이제 그 근대 학문의 정신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여헌이 제시한 방법론의 첫 번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그 틀. 어떻게 미래를 제대로 올바르게 예측하는 알을 얻을 수 있느냐. 그 전까지는 대학에 미래를 안다 그러면 무슨 유명한 점쟁이, 아주 그 초능력을 가진 사람이 딱 봐서 안다. 뭐 이래가지고 무슨 예언서를 뒤지고 이제 그랬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야. 잘 법칙이 이치가 그 안에 들어가서 이치를 가지고 연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이치는 현실 속에서 확인해서 그 이치를 가지고 연결해야 제대로 된다. 그까지 얘기를 했지만 이치가 뭐며 그래서 예측된 내용이 뭐다 하는 것까지 못 갔다는 게 한계죠. 그거 이제 뉴턴을 가는 거예요. 뉴턴이 바로 그 빈칸을 채워준 거야. 그래서 이치는 뭐며
현재 상태는 뭐고 그래서 미래 상태는 어떻게 해서 알 수 있다. 그리고 그거의 가장 인류 역사상 제일 놀라운 성과가 바로 뒤에 나오지만 그 헨리 해성의 네. 예측. 네. 그러니까 해성이라고 하는 게 우연히 한 번씩 하늘에서 탁 지나가는데 이게 옛날 사람들한테 굉장히 놀라워요. 왜냐하면 모든 별이 어디에 있다는 걸 다 연구를 해서 알았다고. 그래서 심지어는 그 행성 그 궤도를 바꾸는 것까지도 알고. 그런데 엉뚱한 별이 하나 딱 새로 뛰어 나온 거야. 그 지나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지나가는데 그걸 굉장히 놀랍게 생각해. 이거는 무슨 징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뉴턴의 법칙을 톡 보니까 저 76년 후에 또 나타나다. 또 76년 전에도 이게 지나갔다. 이거를 갖다가 딱 예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측했던 헨리도 그리고 그 이론을 만들던 뉴턴도 다 이미 고인된 그 후 76년 후에 그게 실제로 나타난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죠. 그런 예측을 할 수 있는 그거는 정말 이 알의 바탕에 충실하게 해서 맞춘 최초의 거죠. 그 외에 허다한 예언이 있지만 그건 그저 뒤에 갖다 두드려 맞추고 우연히 맞는 거지. 그런 합법적인 방식으로 한 것은 그게 최초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 말하자면 근대 물리학의 발전을 하면서 점점 그것이 이제 제대로 가는 거죠. 근데 이러한 틀을 제시했다. 그건 이제 방문론의 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야 돼요. 그 틀이 이렇게 굉장히 새로운 거였다고 하시네. 그렇죠. 동서를 만론하고 고금이라는 말까지는 못해도 네. 동서를 만론하고 그 틀이 명시적으로 제시된 게 내가 보기에는 여흔의 우주설 답동문의 처음이고 서구에 그 당시 뉴턴도 그걸 몰랐어요. 그 틀은 그렇게 답은 짜놨는데 지금 그 틀에다가 뉴턴이 답을 넣었다 그러지만 뉴턴은 그 틀을 알고 답을 넣은 게 아니고 만들고 보니까 그 답이 되어버린 거야. 그 답이 그 틀에 맞는다고 하는 얘기를 한 거는 그거보다 150년 후에 알았어요. 라프라스라는 사람이 후에 이거는 이런 틀인데 맞아 그건 사실 틀을 안 것이 아니라 뉴턴의 걸 다시 틀로서 해석을 한 거가 라프라스. 그래서 우리는 현재 거를 알면 계산하면 미래를 알 수 있다 하는 명시적인 그 틀로서 그것을 제시한 거는 뉴턴보다 100여 년 후에나 알고 뉴턴 당시에는 그것도 사실 몰랐는데 여헌의 경우는 그거를 만들지 않고도 틀은 먼저 제시를 했다. 이런 면에서 그래서 이제 나는 여기다 어떻게 엮었냐 하면 틀은 여헌이 만들고 뉴턴은 거기다가 그 답을 거기다 짜 넣었다고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뉴턴이 그걸 알고 거기다 넣은 게 아니라 뉴턴은 그 답에 해당하는 걸 만들었는데 그 틀에 해당한다고 하는 건 오히려 후에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틀은 훨씬 후에나 그걸 보고 비로소 뉴턴의 그걸 보고 라프라스가 보니까 이 틀에 맞는다 하고 이제 찾은 거지 그 틀이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또 자명했던 것도 아니야. 근데 내가 볼 때는 최초가 아니고 지금 내가 본 관점에서 명시적으로 제시한 거는 바로 그 여헌의 답동문에 나오는 그 문장. 이치를 알고 그리고 현재 것을 보고 그 이치를 적용시키면 미래 것을 알 수 있다 하는 아주 명백한 이 표현은 거기에 나오고 있죠. 그럼 장영광 선생님께서는 어떤 뭐랄까 그러니까 그런 의문이나 틀을 만들고 하게 된 그 분의 또 지적인 배경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아마 현상을 이제 이해하면서 그 속에서 어떻게 찾아낸 직권이라고 봐야 되겠죠. 전쟁통에 이렇게 막
돌아다니시면서 이 책에서 보던 거랑 다른데 이러면서 이렇게 깨달으신 건가요? 글쎄, 뭐 하여간 전쟁하고 연결 많이 수는 없겠지만 일생을 학문하겠다고 한 사람이에요. 일생을. 원래부터 어릴 때부터. 그렇지. 그래서 그 우주 개괄첩을 쓴 거가 18살이고 그 18살에 맞으면 천하에 제일 사업을 해야 천하의 제일 인물이 된다. 그 제일 사업이 뭐냐? 우주의 기본적인 그 원리를 제시하겠다는 거지. 그걸 가지고 60년을 고민하다가 끝에 만년에 쓴 것이 이제 우주설과 답동문인데 그 답동문에 바로 알문 이런 구조를 가졌다는 것을 거기다 이제 제시를 한 거예요. 그거는 그냥 직관으로 그러니까 뭔가 뒤에 이치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지. 이치가 있을 거다. 근데 이제 사실은 말로는 안 썼어도 자기 머릿속에서는 뭔가가 느낌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통찰력. 근데 그거는 말 표현을 헐다기까지 못 가고 그래서 뭐를 내가 예측을 하고 싶은데 이걸 이래서 이치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뭐 자기가 몇 번 해보거나 했을 수는 있죠. 근데 그것까지는 이제 그 기록에는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담아서 틀을 먼저 발견한 경우가 이제 그 여헌의 경우라면 그 내용을 먼저 만들고 틀을 후에 해석한 것이 이제 서구의 고전역학과 그 라프라스의 해석 이렇게 간 거거든. 그래서 그 이제 각자가 서로 빛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다시 정리할 때는 그러니까 여헌의 틀을 먼저 놓고 여헌의 틀에다 갖다 맞추는 형식으로 이해를 하면 딱딱 받는다. 어쩌면은 뉴턴은 오히려 그 옛날의 학문을 계속 어쩌면 이어가는 해석하고 설명하고 어떤 그러니까 뭐랄까 계승하는 입장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겠네요. 뭐 예전보다도 거기서 그냥 법칙이라고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운동 법칙. 그러니까 그 자체는 법칙을 어느 틀에다 넣지는 않고 운동은 이렇게 된다. 뭐 가속도하고 힘은 이렇게 비례한다. 뭐 이렇게 되면 이게 중력에 대해서 떨어지는 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이런 개별적인 그 이론을 그냥 이렇게 수학적으로 만들 수학적으로 연결해서 근데 이것이 이게 알의 기본 틀이 현재 상태와 상태라는 개념을 쓰고 상태에서 상태 변화의 법칙을 써서 이 미래 상태를 예측한다는 이런 틀을 구상을 하고 틀에 맞춰 가지고 제시한 게 아니야. 그래서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 이게 따로따로 그냥 떨어지니까 법칙의 세트로 이렇게 내놨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다고. 나는 그게 아니고 틀부터 먼저 우리가 알자. 이 틀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뉴턴이 그걸 어떻게 갖다 맞췄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그걸 구조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죠. 이 책에서는 그런 식으로 접근했지. 그래서 여기서 뉴턴의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은 아예 언급도 안 했어요. 오히려 그 정신이 이 틀에 맞는데 이 틀에 맞는 변화의 법칙은 뭐고 상태라고 하는 건 뭐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거기서 예측이 된 이후의 상태는 뭐다. 이런 식으로 보자. 그 보자는 그 관점은 여헌이 제시한 틀에다가 놓고 그걸 이해하는. 이게 맞아. 아까 얘기했죠. 우리의 문제에서 우리의 관점에서 답을 거기서 온 거를 우리의 틀에서 이해해 나가는 이 방식을 내가 취한 건데 역사적으로 그렇게 연결된 건 물론 아니고 서로 뭐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면 그런 그 구조에 해당한다. 이제 그런 이제 그 이해라고 받을 수가 있죠.